여자가 무슨 여단장이야? 별 하나 달고 나불거리면 뭐하나? 대령님, 그래도 707 특임대 출신이라던데요? 특수부대? 여자가 거기서 뭘 했겠어? 서류나 정리했겠지? 혹한의 백마부대에 곧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부대 물자를 사유화하며 왕처럼 군림하던 오병태 대령,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전설의 지휘관 한지수 준장. 군장 가벼워 보이십니다. 참모장님? 과연 이 대결은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독사 사냥이 시작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날, 백마부대 인근의 고급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따뜻했습니다. 오병태 대령이 골프채를 손질하며 앉아 있었죠. 그 맞은편에는 민간업체 사장 박성호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의 식자재와 유류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어요. 성호 씨, 이번 달 기름 납품량 또 늘려요. 장부만 맞춰놓으면 되니까. 오병태의 말투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20년간 이 부대에서 굴러온 그에게 부대 물자는 자신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었죠.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그런데 신임 여단장이 여자라면서요? 혹시 까다로운 분 아닐까요? 오병태는 비웃음을 흘렸어요. 여자가 별을 달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화려한 경력도 그에게는 그저 운 좋게 올라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까다로울 게 뭐 있어. 여자가 군대에서 뭘 안다고. 그냥 상부 눈치나 보다가 몇 년 있다 갈 거야.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클럽하우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나눴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곧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참담한 결말로 이어질지. 바로 그 순간 백마부대에서는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새 여단장님, 진짜 대단한 분이래. 707에서 실전 작전 지휘했다던데? 오병태 대령의 횡포에 지쳐있던 병사들에게는 작은 희망이었죠.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오병태는 여전히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줄 모른 채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당일, 백마부대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오병태 대령은 단상 옆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여단장실 앞에는 화려한 꽃다발과 환영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의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지수 준장. 깔끔한 정복 차림에 별 하나가 어깨에서 빛나고 있었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절도가 있었습니다. 오병태가 다가가 경례를 올렸어요. 참모장 오병태 대령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모장님. 한지수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특별히 친근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죠. 취임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지수는 단상에 올라 장병들을 바라봤어요. 백마부대 장병 여러분, 제46대 여단장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취임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었죠. 저는 이 부대가 명예로운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명예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오병태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명예, 웃기고 있네. 부대 굴러가는 거 보고 한 달이면 현실을 알겠지. 취임식이 끝나고 한지수는 간부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대장들,
참모들과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죠. 오병태가 여단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여단장님, 우선 며칠은 부대 적응하시는 시간 가지십시오. 제가 업무 인수인계 자료 준비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병태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여자라 그런지 순하네. 이 정도면 문제없어. 하지만 그는 몰랐죠. 한지수의 차분한 태도, 뒤에 숨겨진 냉철한 관찰력을. 그녀는 이미 취임식장에서 간부들의 시선, 병사들의 표정, 부대의 분위기를 모두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병태 대령의 지나치게 여유로운 태도가 눈에 들어왔죠. 취임 후 사흘째, 한지수는 조용히 부대를 관찰했습니다. 아침 점호부터 저녁 인원 점검까지 여단장실보다는 부대 곳곳을 돌아다녔죠. 병사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식사는 잘 나오나? 네, 여단장님. 불편한 건 없고? 괜찮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저녁 여단장실. 한지수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 받은 장부, 예산 내역서, 납품 계약서들이었죠. 수첩을 꺼내 뭔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어요. 유류 사용량, 식자재 납품 단가, 피복 수량. 숫자들을 대조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류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많네. 훈련 일정은 오히려 줄었는데 식자재 납품 단가도 시세보다 높아.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녀는 조용히 메모를 이어갔죠.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다음 날 아침 한지수는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1년간 창고 점검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단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행정관이 황급히 파일을 꺼내왔죠. 한지수는 자리에 앉아 기록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분기별 점검은 형식적이었어요. 실물 확인 없이 장부상 숫자만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제대로 된 점검이 아니야. 한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병태가 행정실로 들어왔어요. 여단장님,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창고 점검 기록입니다. 참모장님, 실물 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아, 그건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야전 부대 특성상 장부 위주로. 알겠습니다. 한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병태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죠. 별일 아니네. 그냥 꼼꼼한 스타일인가 보지. 하지만 한지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개인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어요. 부대 밖에서 유류 시세를 조회하고 식자재 도매가를 확인했습니다. 납품 업체 정보도 하나하나 검색했죠. 박성호 대표의 회사, 과거 납품 이력, 다른 부대와의 계약 내역까지. 한지수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죠. 조용히 남몰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취임 일주일째. 한지수는 여전히 조용히 부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병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여단장이 너무 자주 창고 근처를 지나다니고 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오병태는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는 정비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주 차량 정비 일정 좀 미뤄. 훈련 일정이 바빠서 그래. 하지만 참모장님, 여단장님께서 정비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내가 알아서 보고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정비병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병태는 간부 회의 때마다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여단장님이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시는 것 같아. 지휘관이 그렇게 말단 업무까지 참견하면 간부들이 일을 못하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장부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여자분이라 그런가 좀 예민하신 것 같기도 하고. 대대장 한 명이 조심스럽게 거들었어요. 오병태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슬쩍 던지고 나머지는 간부들이 알아서 퍼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며칠 후부터 부대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 여단장님 좀 까다로우신가 봐. 맨날 장부만 보신대. 뭘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래. 여자라서 그런가 히스테리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오병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훈련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여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죠. 한지수가 물었을 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급하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요. 바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여단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댈 수는 없었습니다. 한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오병태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간부들이 여단장 편을 안 들면 여단장이 아무리 별을 달아도 부대를 장악할 수 없어.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한지수가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병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일정 무단 변경, 정비 일정 지연, 간부들과의 은밀한 대화까지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폭풍이 오기 전 독사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임 2주째 되던 날 저녁, 오병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유류 사용 기록부였죠. 지난 6개월간 빼돌린 기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 장부만 없애면 돼. 증거가 사라지면 끝이야. 그는 창고에 있는 원본 장부를 처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장부는 유류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웠죠.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진 상병, 22살 부대 운전병이었어요. 성실하고 말이 없는 성격으로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내는 병사였죠. 오병태는 정상병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중이고 부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 다음 날 저녁 오병태는 정우진을 불러냈습니다. 정상병, 급한 일이 생겼어. 유류고에서 서류 좀 가져와야 하는데. 네, 참모장님. 무슨 서류입니까? 내가 직접 설명해 줄게. 근데 차량이 필요한데 2.5톤 트럭 하나 빼서 써야겠어.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비 일정표를 확인하려던 순간 오병태가 손을 내저었죠. 정비는 신경 쓰지 마. 급한 일이니까. 사실 그 트럭은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비병이 이미 보고를 올렸지만 오병태가 정비를 미뤄둔 차량이었죠. 밤 10시 부대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우진은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조수석에는 오병태가 타고 있었습니다. 유류고 쪽으로 가자. 서류 몇 개만 싣고 오면 돼. 네, 알겠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부대 외곽의 좁은 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죠. 유류고 앞에 도착하자 오병태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장부를 찾아냈어요. 두툼한 파일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태워야 돼. 부대 밖 소각장까지 가자.
정우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참모장님, 그게 장부를 태운다는 게. 오병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죠. 정상병, 너 어머니 병원비 지원받고 있지? 네. 이거 안 하면 그 지원 끊겨. 내가 선택해.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정우진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수술비, 입원비는 부대 지원금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트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을 감쌌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비포장도로였죠. 정우진은 핸들을 꽉 쥐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오병태는 재촉했죠. 빨리 가. 시간 없어. 정우진은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을 비추고 있었죠. 정우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브레이크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모장님, 브레이크가 이상합니다. 차를 세워야.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오병태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죠. 트럭이 커브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우진이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지만 페달이 푹 꺼져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힙니다. 차체가 휘청거렸어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병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 새끼야, 핸들 잡아. 정우진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커브길 바깥쪽은 가드레일도 없는 절벽이었습니다. 트럭 바퀴가 도로 끝을 벗어났죠. 쿵! 차체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순간 오병태가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굴러떨어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미처 탈출하지 못했죠. 트럭은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쾅! 쿵! 쾅! 나무와 바위에 부딪히며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계곡 아래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오병태는 가까스로 비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팔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기어 올라왔습니다. 도로 위에 올라서자마자 그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정상병, 정우진. 그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오병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구조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장부가 트럭에 있어. 만약 구조대가 오면 증거가.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인적 하나 없는 산길이었죠. 오병태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부대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라. 그의 머릿속은 오직 자신의 안전뿐이었습니다. 절벽 아래 뒤집힌 트럭 안에서는 정우진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죠.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시각 여단장 숙소. 한지수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띄워져 있었죠. 부대 차량 GPS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는 취임 첫날부터 모든 차량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특히 오병태가 자주 사용하는 차량들은 별도로 표시해 두었죠. 화면 속에서 2.5톤 트럭 한 대가 부대를 벗어나 산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정비 대상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한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었죠. 당직 사관, 지금 2.5톤 트럭 배차 기록 확인해봐. 네, 여단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돌아왔어요. 배차 기록이 없습니다. 무단으로 차량이 나간 것 같습니다. 한지수는 전화를 끊고 재빨리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야간 투시경과 GPS 단말기, 그리고 구급낭을 챙겼죠. 차량 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프에 올라타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트럭의 GPS 신호가 갑자기 멈춰 있었습니다. 산 중턱, 절벽 근처였죠. 설마. 한지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지프가 어둠을 가르며 달렸어요. 사실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병태가 정우진 상병을 자주 부르는 것을 눈치챘고 정상병이 운전하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몰래 설치해 두었죠. 오대령이 뭔가를 꾸미고 있어. 그리고 정상병을 이용하려는 거야. 한지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그녀는 사고 지점에 도착했어요. 도로 한쪽의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가드레일이 없는 절벽 끝에 흙이 무너져 내린 흔적도 보였죠. 한지수는 지프에서 내려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30m 아래 뒤집힌 트럭이 보였습니다. 정상병? 그녀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지수는 망설이지 않았죠. 지프에서 로프와 하강 장비를 꺼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없이 훈련했던 기술이었어요. 나무에 로프를 단단히 묶고 하강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절벽을 향해 몸을 기울였죠. 어둠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에 발을 디디고 로프를 풀어가며 천천히 하강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m, 20m, 30m. 마침내 한지수는 뒤집힌 트럭 옆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석 안을 들여다봤죠. 정우진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상병 들려? 여단장이다. 한지수는 재빨리 차문을 열고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죠. 아직 살아있어. 넌 안 죽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정우진을 업고 다시 올라가야 했어요. 30m의 절벽을. 한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지수는 정우진을 등에 업었습니다. 젊은 남성 병사의 몸무게는 70kg이 넘었죠. 전투 장비까지 합하면 더 무거웠어요. 그녀는 로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승 장치를 작동시키고 발을 바위에 디뎠죠.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었죠. 5m를 올라갔을 때 한지수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엄청난 무게가 실렸어요.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m. 숨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죠. 하지만 한지수는 로프를 놓지 않았어요.
등 뒤에 정우진이 가끔 신음을 흘렸습니다. 정상병, 조금만 버텨. 거의 다 왔어. 한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0m. 팔과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로프에 쓸린 상처였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멈추는 순간 둘 다 추락할 것이었어요. 명예는 행동으로 지켜지는 거야. 지금 내가 포기하면 이 병사는 죽어. 한지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려야 한다고. 25m.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도로 위에서 지프의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발을 바위 틈에 박고 온몸에 힘을 다해 끌어올렸죠. 30m. 마침내 한지수는 도로 위에 올라섰습니다. 정우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지수는 구급낭을 열어 지혈 붕대를 꺼냈어요. 정우진의 상처를 확인하고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죠. 정상병 들려? 눈 떠봐. 한지수가 볼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우진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여단장님? 그래, 내가 왔어. 넌 안 죽어. 구급차 곧 온다. 한지수는 이미 전화로 구급대를 불러놓은 상태였습니다. 지혈을 마친 후 그녀는 다시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뒤집힌 트럭. 그 안에 증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지수는 다시 로프를 잡았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한 번 더 내려가야 했어요. 10분 후 그녀는 트럭 안에서 불탄 흔적이 있는 서류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유류 사용 장부였죠. 그리고 블랙박스도 회수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순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지수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오병태. 그날 밤 오병태는 산 아래 마을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팔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죠.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면 신고가 들어갈 것이고 사고 현장과 연결될 테니까요. 일단 부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지금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차 좀 보내주세요. 제가 있는 곳으로. 박성호는 30분 후 검은색 승용차를 보냈어요. 오병태는 여관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일단 서울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오병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브레이크가 고장 난 줄 몰랐어. 사고였어. 그냥 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차는 산길을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방에 지프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켜놓은 채, 그리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죠. 전투복 차림의 한지수였습니다. 정지하세요.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오병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떡해. 한지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전투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오병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단장님, 이게 무슨... 정상병은 살았습니다. 한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오병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요? 한지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섰죠. 당신은 브레이크 고장난 차에 병사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자 도망쳤어요. 신고도 하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오병태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어요. 군용 권총이 거기 있었습니다. 총을 빼들려는 순간 한지수가 움직였습니다. 0.1초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오병태의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죠. 으악! 오병태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이 땅에 떨어졌어요. 한지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뺨을 후려쳤죠. 짝! 선명한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넌 오늘부터 군인이 아니야. 짐승이지. 한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오병태는 땅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무전기를 꺼내 들었죠. 현장 확보 완료. 용의자 신병 확보했습니다. 사냥은 끝났습니다. 3개월 후 군 검찰청 법정 오병태 대령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 기자들과 백마부대 장병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오병태는 깔끔한 정복 차림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정관 변호사 출신의 김성국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군 재판에서는 이름난 인물이었죠. 피고인 오병태 대령, 일어서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병태가 일어섰어요.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죠. 피고인은 부대 유리를 횡령하고 병사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사고 후 구호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김성국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과잉 기소입니다. 피고인은 20년간 부대를 위해 헌신한 군인입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여단장 한지수 준장의 표적 수사입니다. 여성 지휘관이 부임 초기 입지를 다지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오병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정상병의 사고는 제가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통함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김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죠. 유류장부의 불일치는 단순한 행정 착오였습니다. 야전 부대의 특성상 장부 관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단장이 부임 후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하극상에 가깝습니다. 검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김 변호사의 언변은 막강했어요. 피고인은 정상병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부상을 입어 정신을 잃었고 그 사이 기억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오병태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상병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방청석의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여단장 한지수는 부임 초기부터 참모장을 적대시했습니다. 이는 여러 증인의 증언으로 확인됩니다. 간부들과의 불화, 독단적인 지휘, 이 모든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20년 경력의 참모장인가 아니면 갓 부임한 여단장인가? 김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병태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역시 김 변호사야. 이 정도면 무죄는 아니어도 집행유예는 받겠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호명했습니다. 증인 한지수 준장, 나오십시오. 문이 열렸어요. 한지수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복을 입지 않았어요. 피가 묻은 야전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절벽을 오르내리며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죠. 소매는 찢어져 있었고 가슴팍에는 검게 변한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오병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지수는 증인석에 섰죠. 이 옷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건 정우진 상병의 피입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보였어요. 붕대에 감긴 손, 로프에 쓸린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정상병을 버리고 도망친 그 시각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죠. 한지수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골프장에서 오병태와 박성우가 나누는 대화. 기름 납품량 늘려요. 장부만 맞춰놓으면 돼. 여자가 무슨 여단장이야. 병사를 협박하는 장면. 너 어머니 병원비 지원받고 있지? 이거 안 하면 끊겨. 그리고 사고 후 도망가는 모습. 핸드폰을 꺼냈다가 주머니에 넣고 반대로 걷는 오병태.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병태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을로 도망갔습니까? 왜 여관에 숨었습니까? 한지수의 반문에 오병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성국 변호사도 더 이상 변호할 수 없었죠. 한지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인의 비리는 3년간 2억 원이 넘습니다. 정상병은 그 비리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군인의 명예는 별의 개수가 아닙니다. 병사 한 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병태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죠. 판결이 선고되기 전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병태의 비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체포된 사람은 박성우 사장이었죠. 납품업체 대표로 부대 물자를 부풀려 납품하고 차액을 오병태와 나눠 가졌습니다. 검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3년간의 거래, 장부가 고스란히 나왔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대령님이 시켜서. 박성호의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체포된 사람은 군 법무관 이중석 대위였습니다. 그는 오병태의 비리를 묵인하고 내부 감사가 있을 때마다 서류를 조작해줬죠. 대가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법정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 번째는 부대 보급관 출신의 전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재고 관리를 담당하며 장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죠. 검찰은 이들의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오병태를 중심으로 한 비리 조직망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일.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병태는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병태는 부대 물자 횡령, 병사 학대, 구호 의무 방기 등의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계급 박탈 및 이등병 강등을 명한다.
오병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판장님, 계급 박탈은. 재판장이 차갑게 그를 바라봤죠. 피고인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대령의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이등병으로 강등하여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만 지게 합니다. 오병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별도 없고 계급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저 최하위 이등병으로 전락한 것이었죠. 방청석에 백마부대 장병들이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판결 일주일 후 백마부대 연병장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오병태 전 대령의 강등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죠. 연병장 한가운데 단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병태가 수갑을 찬 채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왔어요. 그는 여전히 대령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죠. 한지수 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한 명의 군인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병태는 20년간 군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명예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지수가 단상 아래로 내려왔어요. 오병태 앞에 섰죠. 그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바라봤습니다. 계급장을 떼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헌병이 가위를 꺼내 들었어요. 오병태의 어깨에서 은빛 무궁화 계급장을 잘라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연병장에 선명하게 울렸죠. 오병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단장님, 제발, 입 닫혀. 한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헌병이 이등병 계급장을 꺼냈습니다. 하얀 바탕에 빨간 줄 하나. 가장 낮은 계급의 표시였죠. 그것을 오병태의 어깨에 달았습니다. 대령에서 이등병으로 수직 낙하였어요. 한지수가 오병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버린 군인의 마지막 예우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병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는 병사를 지켜야 할 지휘관이었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돈이었지. 정우진 상병은 내 탐욕의 희생양이 되었어. 그 죗값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 오병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한지수가 뒤를 돌아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명예는 계급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가치에 있습니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이런 군인이 되지 마십시오.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병태는 헌병들에게 이끌려 연병장을 떠났어요. 이등병 계급장을 단체로.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부대를 좌지우지하던 참모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6개월 후 백마부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오병태 사건 이후 부대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투명한 장부 관리, 철저한 장비 점검, 그리고 병사들을 존중하는 문화. 한지수가 만들어낸 변화였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우진 상병의 저녁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연병장에는 저녁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정우진도 그중 한 명이었죠. 다리에는 아직 보조기를 차고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재활 치료 끝에 기적처럼 회복한 것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직접 초청한 분이었죠. 백발의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저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저녁하는 장병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우진에게 머물렀습니다.
특히 정우진 상병,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우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지만 자세는 반듯했습니다. 한지수가 그 앞에 섰죠.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어. 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막았어야 했어. 정우진이 황급히 말했죠. 아닙니다, 여단장님. 저를 살려주신 분이 여단장님이십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정우진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한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우진이를 살려주셨잖아요. 은인이십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지수는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우진 상병에게 여단장 표창을 수여합니다. 표창장과 함께 장학금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내 꿈이 의사라고 들었어. 이 장학금으로 공부하길 바라. 정우진이 받아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한지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정상병. 이제 내 꿈을 펼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어요. 정우진은 어머니와 함께 한지수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지수도 경례로 화답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백마부대 연병장에는 벚꽃이 만발했어요.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연병장을 수놓고 있었죠. 한지수는 여단장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인 장병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힘찬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리도 부정도 없었어요. 병사들은 당당했고 간부들은 책임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한지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군은 명예로 먹고 산다. 그 명예를 지키는 건 별이 아니라 이름 없는 병사들이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아왔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았습니다. 부드럽고 연약한 꽃잎이었지만 수백 개가 모이면 아름다운 봄을 만들어냈죠.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 한 명은 약해 보여도 함께 모이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어요. 한지수는 정복 상의를 입고 연병장으로 나섰습니다. 장병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경례,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수가 경례로 화답했죠. 그리고 장병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병사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이 여단장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정상병을 구했던 그날 밤을. 한지수는 다시 한번 연병장을 둘러봤습니다. 벚꽃 아래 서 있는 수백 명의 장병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별이었어요. 앞으로도 명예로운 군인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한지수의 말에 장병들이 다시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었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지수는 그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행동하지 않는 명예는 쓰레기라는 그녀의 신념. 그것이 이 부대를 바꿨고 한 병사의 목숨을 구했으며 정의를 세웠습니다. 진정한 지휘관은 별의 개수가 아니라 병사를 지키는 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죠. 백마부대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